버지니아 울프는 이 세 작품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한강도 내가 보기엔 이 세 작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델로웨이 부인은 아예 집에 책도 없고 작별을 하지 않는다는 이제 주문해 놨으니까 언젠가 오겠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훌륭한 문학 작품으로 버지니아 울프는 노벨상을 타지는 못했지만 뭐 일찍 자살하는 바람에 타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위대한 영문학의 말하자면 칭송을 받는 가장 그 앞서 나가는 소설가로서 칭송을 받았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른 기법으로 소설을 썼다는 거야. 도대체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썼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다음에 페미니즘과 모더니즘을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설을 내가 이 소설에 대해서 뭐라고 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작품을 해설한 분이 있어요.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거에 관한 논문도 여러 개 썼고 이 책도 번역했습니다. 등대로를. 그러니까 이분이 작품 해설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떠든 것보다.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등대로는 그림 같은 소설이다. 1부 창, 2부, 3부 이렇게 돼 있어요. 1부는 창인데 스코틀랜드 해안에 있는 스카이 섬의 별장을 배경으로 램지 가족이 친지들과 휴가를 보내는 9월 어느 오후의 전경을 제가 스코틀랜드 갔는데 그런 전경을 상세하게 잘 묘사해 놓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제가 여러 번 이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장면들이 쭉 있습니다. 해안가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2부는 시간이 흐른다는 전시를 거치면서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시를 거치면서 폐가가 되어가는 별장의 황량한 분위기를 그리고 있고 제3부 등대는 이 등대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To the Lighthouse잖아요. 그러니까 등대, 왜 등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좌우지간 등대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등대는 다시 돌아온 램지 가족 일부가 등대 원정에 나서고 등대를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등대 어떤 이유로 못 갑니다. 등대. 그래서 10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등대를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등대 원정에 나서고 릴리 브리스코라는 이 미술하는 그림 그리는 여성이 있는데 릴리 브리스코가 그림을 완성하는 9월 어느 오전의 풍경을 그려낸다. 이 풍경 그 묘사하는 거는 기똥차게 묘사를 해. 그러니까 1부와 3부는 비교적 길고 상세히 묘사된 반면 10여 년의 세월을 담은 2부는 매우 짧은 지면에 시적이고 암시적인 소설로 풍경화 한 폭을 그려낸다. 뭐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근데 쭉 얘기해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식의 흐름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의식의 흐름을 통해 떠올린 바닷가의 한 장면, 심술궂게 말다툼을 벌이던 자신과 텐슬리가 램지 부인을 통해 우정을 느끼게 되었던 그날의 기억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완벽하게 거의 예술품처럼 마음에 남아 릴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곱씹게 한다. 이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임스 조이스 이때 딱 같은 시대예요. 제임스 조이스의 그 율리시즈 같은 걸 그게 뭐 그렇게 유명하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도전해 보려고 보다가 알 집어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문학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건너뛰는 거예요, 막.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지 나는 이렇게 선정적으로 쫙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딱 이게 맞아야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문학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건너뛰는데 자기들은 이해하지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소설이 그렇게 소설다운 재미가 없어요. 나는 소설이라면 제임스 오스틴 같은 그런 이 Sense and Sensibility 또 뭡니까? Pride and Prejudice
그건 뭐라 그러죠? 오만과 편견. 오만과 편견 이런 소설이 좋죠. 그건 기승전 결혼 얘기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또 그 결혼하기로 했다가 파혼이 되고 그래서 쭉 그게 재산과 관련된 거 뭐 어떻게 그 사회의 계급과 관련된 얘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영화를 봐도 흥미진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화로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릴리로 하여금 저 미술가 그림 그리는 그 아가씨 그 릴리로 하여금 그 삶의 의미를 곱씹게 한다.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물음이 전부였다. 이 단순한 물음이 세월을 가면서 밀려들곤 했었다. 위대한 계시가 밝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마도 위대한 계시가 찾아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대신에 사소한 일상의 기적이나 등불, 어둠 속에서 뜻밖의 켜진 성냥불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다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0세기 초반 영국 모더니즘 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또한 영국 소설이 정전에 포함되는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는 산문을 시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풍부한 시적, 상징적 이미지와 극히 섬세하고 예리한 묘사가 일품이다. 이 소설은 다양한 의식들 사이의 빈번한 관점 이동, 이게 의식의 흐름인 기법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식들 사이의 빈번한 관점 이동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하루에도 5만 번 이런 생각 나고 저런 생각 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잖아. 머릿속에서. 그지?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울프 자신이 간접 화법이라고 부른 내적 독백과 실제 대화의 불분명한 경계, 다층적 시간 왔다 갔다 해. 외적 시간의 연속성 해체 등 파격적 소설 양식으로 인해 종래 소설과 달리 난해한 구조를 이룬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 서사가 서사가 있어야 말하자면 그 그리스 서사시들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그 서사시들 그런 건 막 그야말로 스토리가 쫙 퍼지잖아. 장대한 스토리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작품에서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별 재미가 없는 거지. 하지만 이처럼 참신한 서사 양식은 이 참신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문학 평론가들은 이걸 굉장히 참신하다고 보는 거야. 이 참신한 서사 양식은 독자의 의식과 감각을 일깨워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보게 하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의식과 마음이라는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의 어둡고 모호한 부분에 빛을 밝힘으로써 삶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울프 소설이 큰 미덕이라 하겠다.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묘사했듯이 자연이 인간 마음의 벽 위에 보이지 않는 잉크로 그려놓은 예감, 천재의 불길이 닿아야 눈에 보이는 스케치 중 하나가 바로 이 작품으로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사람도 울프가 천재라는 거야. 난, 이 천재는 내가 천재가 쓴 거를 알아볼 리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자기만의 방,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페미니즘, 모더니즘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모더니즘이라는 건 지금까지 19세기 방식의 그 고리타분한 전통을 다 벗어 던지고 현대화하자는 거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왜 페미니즘이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1918년에 여성 참정권이 주어졌는데 참정권이 반만 주어진 거지. 아니 참정권이 주어졌는데 왜 반만 주어졌냐? 30세 이상의 여성. 그다음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자기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대학을 나온 여성. 30세를 넘고 자기 자산이 있고 그래서 그 남한테 패기치지 않는 여성. 적어도 대학은 나온 여성.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여성에게만 투표권을 줬어. 영국 애들도 웃기는 애들이지. 그래 줬어. 그러다가 1928년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여성 참정권이 그때 투표권이 주는 거예요. 서프라제신가 뭐 그런 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어로 뭐 이상하게 봤는데 그게 서프라제신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책은 이 자기만의 방, 이 책은
이거는 그냥 에세이를 쓴 거니까 쭉 소설을 쓴 게 아니고,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더라고. 왜냐하면 이 자기 혼자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린 시절에 가난했기 때문에 내 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런데 이때 당시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영국에서도 여자들이 자기만의 방을 갖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을 가져야 되고, 왜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사니까. 그래서 막 제인 오스틴도 자기 방이 없으니까 자기만의 방이 없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이 거실에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이렇게 남이 잘 때 글 쓰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들이 그 남자의 부속품처럼 살던 19세기까지의 관행을 이제 다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이 책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쭉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하여 나는 역사책, 이게 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는 역사책들을 꽂아둔 서가로 가서 최근에 나온 트리벨리안 교수가 있나 봐요. 교수의 영국사를 뽑아 들었다. 다시 한번 여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본 다음 여성의 지위라는 항목을 발견하고 지시된 쪽을 펼쳤지요. 다음을 읽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구타는 남성의 공인된 권리였고 상층민이나 하층민이나 할 것 없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자행했다. 이와 유사하게 그 역사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모가 선택한 신사와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딸을 방에 가두고 구타하여 내동댕이 친다 해도 여론에 전혀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다. 결혼은 개인적인 애정의 문제가 아니었고 가족의 탐욕이 결부된 문제였으며 특히 기사도를 중시하는 상류층에서 그러했다. 약혼은 종종 당사자들 중 하나 또는 둘 다 요람에 누워있는 나이에 성사되었으며 아주 어렸을 때 이미 부모가 다 결정해 준 거야. 그러니까 나이에 상사가 되었으며 누워있는 나이에 성사가 되었으며 유모의 보살핌을 받는 나이가 채 지나기도 전에 결혼이 이루어졌다. 이때가 초소의 시대, 바로 직후인 1470년경이었다. 여성의 지위에 대한 그 다음 언급은 약 200년 후인 스튜어트 왕조 시대에서나 발견됨직하다. 자신의 남편을 선택하는 것은 상류층과 중산층 여성에게 여전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남편이 정해지면 그는 최소한 법과 관습이 지켜주는 한에서 그녀의 지배자이자 주인이었다. 비록 그렇기는 해도 트리벨리언 교수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지요. 셰익스피어의 여성들이나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버지니아가 이제 예를 듭니다. 셰익스피어 시대에 셰익스피어의 누이가 있다고 칩시다. 여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동생이 셰익스피어를 닮은 여동생이, 똑같은 재능이 있는 여동생이 있다면 셰익스피어 같은 작품을 쓸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국 상황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러니까 20세기가 됐는데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수입이 있어야 된다. 수입은 500파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00파운드를 오늘날 계산을 해보면, 그 문학평론가들이 계산해 보면 그것이 약 연봉으로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사이, 4천만 원 내외 연봉으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 소위 말하는 여류 작가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버지니아 울프는 그 블룸스버리 그 클럽에 들어가서 그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함께 토론하고 이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 세계에 대한
인식 체계를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강 이제 100년 후 지났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면 그 스웨덴 할리먼이 평가한 대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강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실제로 있었던 이 일을 증언 문학이라고 그 표현했는데 찾아서 대담을 하고 그것을 소설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역시 죽은 자와 대화하고 그리고 그 세밀화처럼 묘사하고 그래서 그 빠져들어가죠. 초현실적이죠. 죽은 자와 대화하니까. 그런데 시적 산문이라고 말했는데 원래 시인으로 등단했으니까 시적 산문이 그 짧은 문장으로 계속 반복되면서도 그 상황을 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하니까 놀랍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겁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단순하게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 억압과 착취, 폭력과 불의에 저항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만의 방이 있고 결혼해서 자기만의 방이 있고 그다음에 500파운드는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 자기 친척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면서 그 버지니아 울프에게 유산을 남겼어요. 그래서 매년 500파운드씩 고정된 수입이 있는 거야. 자기가 책을 써서 번 돈 말고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만 독립된 자유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자기만의 방을 있으면 맞아. 이렇게 이게 바로 기본소득이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모든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영혼의 능력 그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세계가 우리한테 열린다는 거예요. 그땐 기본소득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이 비극적 상황을 그래서 이런 비극적 상황을 어떻게 치유할지 독자 스스로 고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작품이. 그래서 나는